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원자재 담당하고 있는 전규현입니다. 오늘 하반기 원자재 시장 전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나비 효과이고요. 앞으로 원자재 시장은 공급이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반기에 원자재 가격을 높이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체재의 부족입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반적인 원자재 공급이 줄어들었는데 하반기 원자재 시장은 타이트한 수급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보통 같은 원자재군 내에서 대체재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석탄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대체 에너지원인 원유 쪽에서의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산업금속 쪽도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알루미늄의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원자재 공급이 다 부족하다 보니까 대체재를 구하기 힘든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만큼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자재 시장은 주기적으로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그런 특징을 갖는데요.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시장의 유연성이 줄어드는 부분들도 앞으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원자재 생산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제조업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보통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원자재들은 다른 원자재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른 원자재들의 생산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농산물 재배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또한 산업금속들의 재련 비용도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비용이 늘어나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나비 효과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질소 비료 등에 대한 수출 쿼터제를 내년 봄까지 연장을 하면서 비료 가격 상승이 앞으로 농산물 가격으로 전달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원자재 시장을 볼 때는 달러와의 역상관성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아래 그래프를 보셔도 과거에 항상 달러와 원자재 지수는 역상관성을 보였습니다. 달러가 지금 역축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달러가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을 하면서 디커플링이 좀 발생되고 있는 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더라도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더 높아지더라도 이에 대한 지불 의사가 충분하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시장은 가격보다는 수급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조금 약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자재 수요 자체는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공급망 차질이 재차 부각되고 있고요. 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왼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제조업 업황이나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원자재 수요에서는 신흥국 또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경제가 락다운 여파로 인해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소 수요를 제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앞서 들으셨다시피 중국의 인프라 투자 같은 부분들이 원자재 수요의 하단을 조금 지지해 줄 것이지만 원자재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기에는 조금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물량 기준의 원자재 실수요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유가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감소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원유 시장의 펀더멘털은 굉장히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의 원유 금수 조치 이후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러시아 원유를 사지 않다 보니까 러시아 원유의 디스카운트 폭이 상당히 좀 커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브렌트유에 비해서 우랄유가 굉장히 싼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수요가 이제 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4월부터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도 굉장히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미국과 영국에 이어서 EU 쪽도 대러시아 6차 제재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6차 제재안에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6개월 내에 중단을 하고 또 내년 1월까지 석유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헝가리나 체코 같은 친러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방향성 자체는 EU 쪽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제 흐름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그 생산 자체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시게 돼도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로의 원유 장비 수출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원유 생산 능력에도 타격이 생기는 부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산 공급 차질을 다른 국가들이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15년 이후에 글로벌 원유 생산을 위한 투자가 점진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 능력도 다소 부진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측의 오펙의 잉여 생산 능력을 보시게 되면은 이 잉여 생산 능력이 글로벌 석유 소비량의 5%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급감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오펙 플러스는 매월 1일 43만 2천 배럴 정도의 증산에 합의를 한 상태인데 사실 실제적인 증산량은 잉여 생산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펙 국가들 중에는 현재 사우디랑 UAE, 쿠웨이트 정도만 러시아의 공급 부족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이 국가들도 사실 지금은 추가 증산 의지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유 공급을 좀 제한할 부분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오펙 외에도 일단은 증산 가능한 국가들이 기존의 제재 대상 국가인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등에서 제재가 조금 완화되면서 원유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의 시조공수 가동이 꾸준히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 증가를 했고요. 지금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한 8%대 증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도 순이익분기점이 낮기 때문에 생산 여력이 상승한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과 더해서 일단 지금은 6개월 동안 IEA와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대규모로 방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측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전략 비축유와 오펙, 이란과 베네수엘라 그리고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수출을 다 메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쟁의 영향은 보다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석유 공급의 한 11%를 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석유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앞으로 고유가 국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기 이전까지는 유가의 상방 압력이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역축으로 그려져 있는 OECD 석유 재고가 떨어지면서 이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유가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경기 부진으로 인한 수요 둔화로 인해서 공급 부족 폭이 아주 커지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WTI의 가격 밴드는 배럴당 90불에서 130불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 관련해서 전망을 말씀드리게 되면요.
지금 금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상승 관련된 부분인데요. 왼쪽 그래프에서 월간 금 수익률을 변수별 기여도로 나눠보시게 되면 불확실성 관련된 부분과 금리 기회비용 관련된 부분이 거의 가장 금 수익률을 좌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불확실성은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금리 기회비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리 상승 같은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졌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매수 심리가 어느 정도 유효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투기적인 포지션도 견고한 수준을 유지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하반기에는 점차 금리 상승이나 달러 강세로 인한 기회비용이 커지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연준은 빠른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고요. 반면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게나마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그래프 보시면 역축으로 그려진 실질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금 가격은 실질 금리랑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역상관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 금 가격이 하반기 중에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질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금은 이제 무이자 자산이기 때문에 금에 대한 보유 메리트가 좀 약화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식을 통해서 이제 실질 금리를 기반으로 금 가격을 추정해 보면 현재 적정 금 가격이 지금 수준보다 좀 낮은 부분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차별화로 인해서 미달러가 강세 기조를 보인 점들도 금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측하기 좀 어려운 영역이지만 사실상 지난 3월 초에 전쟁이 격화되었을 당시의 금 가격의 고점을 보게 되면 그때 고점이 온스당 2,043불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보다 더 전쟁이 격화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금 가격의 상단은 2,050불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는 점차 실질 금리에 상승하는 부분들, 그리고 달러 강세가 결부되는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하방 압력이 조금씩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금 가격은 약보합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의 밴드 자체는 온스당 1,800불에서 2,050불 수준을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 하반기 원자재 시장 전망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